서울 서초구의 11월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아침 7시 한지호는 거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회색빛 하늘을 달아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출근길 차량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멀리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안개 속에 신기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부는 38살이었습니다. 서울시 사이버범죄센터 소속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그는 매일 데이터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삭제된 파일, 은퇴된 거래 내역, 위조된 증거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손을 거치면 빛을 보았습니다. 오늘 일찍 나가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 서윤아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 문턱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12년 전 대학 축제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오늘 증거분석 보고서 제출 마감이다. 지호가 답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포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어딘가 서두르는 듯 했습니다. 유나는 대형 PR 회사의 팀장이었습니다. 브랜드 홍보와 위기 관리를 담당하는 그녀는 언제나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당신은 몇 시에 출근해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오늘 10시 미팅이 있어요. 여유 있게 나갈 거예요. 유나는 대답하며 커피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호는 그것이 단지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는 동안 지호는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관찰이라는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그는 유나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3주 전쯤 유나가 주말 아침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난 날이었습니다. 마트 가려고요 라고 그녀가 말했을 때 지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라면 맨얼굴로 나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주에는 옷장에 새 원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한 와인색의 고급스러운 디자인. 회사 행사 때문에 샀어요 라고 유나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은 주말마다 입혀졌고 회사 행사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유나의 차가 오후 10시에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호는 창문 너머로 보았습니다. 1시간 뒤 돌아온 그녀는 급한 클라이언트 미팅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향수 냄새는 평소와 달랐고 머리카락은 다시 빗질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에게 이상적인 아내였습니다. 똑똑하고 독립적이며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는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을 수 있어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며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늦을 것 같아요. 새 프로젝트 때문에 팀원들이랑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어요. 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지호는 강남구 테헤랄로에 위치한 사이버범죄센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동료들은 각자 모니터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키보드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지호의 책상 위에는 오늘 마감해야 할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기업 횡령 사건 관련 계좌 추적 자료였습니다. 평소라면 집중해서 처리했을 일이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머릿속이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개인 계정에 연동된 가족 위치 추적 앱이었습니다. 유나도 동의하에 설치한 앱이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지난 2주일간의 유나의 이동 경로가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회사, 집, 마트, 카페. 그런데 지난 수요일 저녁 압구정동의 한 부티크 호텔 앞에 30분간 정차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유나는 클라이언트 저녁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호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해당 위치를 확대했습니다. 거리 CCTV 영상 접근 권한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형, 괜찮아. 옆자리에 후배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유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 안에서 지호는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오후 8시 4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앉아있어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는 새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진한 캐멀색의 캐시미어 코트. 처음 보는 옷이었습니다. 회의 잘 끝났어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네, 요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유나는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거울 앞을 지나갈 때 그녀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것은 1초도 채 되지 않은 순간이었지만 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의 유나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요즘 괜찮아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즘 계속 피곤해 보여서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고.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요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지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누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요? 모르겠어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가끔 뒤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어요. 주차장에서도 회사 앞에서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계산된 말투처럼 들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고.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불안하면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전문가잖아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지호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에서 유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고요했습니다. 지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뒤에는 무언가 더 큰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지호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제 그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서울의 새벽이 창밖으로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컴퓨터 화면 앞에서 지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를 직접 추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2년간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보다 진실을 완전히 파악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였습니다. 증거 없이 움직이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지호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여 유나의 위치 기록 파일을 별도 폴더로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2024 언더라인 사인 10의 증거자료였습니다. 아침 7시 30분, 유나가 일어났습니다. 지호는 이미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지호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지호는 신문 너머로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온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어제 말한 그 스토킹 이야기 말인데 지호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스토킹 사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유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아니에요. 당신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서 같이 주의하도록 할게요. 유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안도하는 듯, 그러나 동시에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당신 엄마한테도 말씀드려야죠. 혹시 모르니까. 지호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여보. 그녀는 지호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지호는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호예요. 응, 무슨 일이야? 유나가 요즘 누군가한테 스토킹 당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유나한테서 들으셨어요? 장모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뭐? 스토킹. 유나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네, 유나가 걱정하실까봐 말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어머니도 신경 써주세요. 물론이지. 내가 유나한테 전화해 볼 때? 정말 걱정되네. 전화를 끄는 지호는 책상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제 소문은 퍼질 것입니다. 유나의 어머니는 친구들에게 말할 것이고 그 친구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며칠 안에 유나는 불쌍한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 안에서 유나는 더욱 안심하고 거짓말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호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다음 날 저녁, 유나가 전화를 받으며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호가 너무 걱정한 거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니까. 그녀는 거실을 오가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응, 조심할게. 걱정 마. 전화를 끄는 유나는 지호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네요. 왜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모르잖아요. 유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호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 아래 서울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둠만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지호는 대학 동기인 박도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영은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이혼 전문 변호사들과 자주 협업했습니다. 형,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도영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도영아, 부탁이 하나 있어. 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며칠 동안 따라가 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무슨 일인데?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 때. 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리고 도영아, 사진 찍어줘. 최대한 선명하게. 알겠어, 형. 전화를 끄는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금요일 저녁, 유나는 팀 회식이 있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지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도영이 보낸 실시간 위치 공유 링크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유나의 차는 강남역을 지나 압구정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35분, 차는 한 레스토랑 앞에 멈췄습니다.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회사 팀 회식 장소치고는 너무 비쌌습니다. 10분 뒤, 도영에게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유나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산 와인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곱게 웨이브를 넣었고 하이힐 소리가 들리는 듯한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그는 유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호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강민. 유나의 대학 시절 남자친구였습니다. 12년 전 유나와 헤어진 남자. 유나가 지제는 아무 연락도 없다고 했던 그 남자. 다음 사진에는 둘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의 손이 유나의 허리에 가볍게 닿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지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구는 침착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는 유나의 차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 장치도 추가할 것입니다. 모든 대화, 모든 이동 경로가 기록될 것입니다. 그날 밤 11시, 유나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지구는 소파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식 재밌었어요. 네, 그냥 그랬어요. 피곤하네요. 유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지구는 그녀가 남긴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레스토랑 영수증이 살짝 보였습니다. 2인 코스 메뉴. 와인 2병, 총 금액 45만원, 회사 법인 카드가 아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지구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별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증거는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을 완전히 밝힐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지구는 유나가 출근하기 전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작은 녹음기를 조수석 밑에 조심스럽게 부착했습니다. 배터리는 일주일간 지속될 것입니다. 미치 추적 장치는 차량 하부의 자석으로 고정했습니다. 모든 작업은 5분 안에 끝났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녹음 파일을 확인한 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오후 6시 23분, 유나가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이었습니다. 오빠, 나야.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지호가 요즘 예민해서 조심해야 해. 간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와. 그 사람 의심하고 있어? 아니, 전혀. 오빠 걱정 말. 지호는 너무 착해서 의심 같은 거 안 해. 솔직히 좀 답답할 때도 있어.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남자들이 제일 위험한 거 알지? 나중에 폭발하면 무섭거든. 지호는 그런 사람 아니야? 12년 동안 한 번도 화낸 적 없어. 그냥 조용히 참는 스타일이야.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오빠가 너무 생각이 많아. 어쨌든 오늘 8시에 만나자. 그 호텔로 갈게. 알았어. 사랑해. 나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호는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2년, 그는 12년 동안 유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12년 동안 그를 착하고 답답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지호는 천천히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진, 녹음, 위치 기록, 영수증.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2주 뒤, 유나의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양가 가족이 모두 모이는 자리. 그날이 적당할 것입니다. 지호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지호는 그 시간 동안 완벽하게 평범한 남편으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유나에게 커피를 내려주었고 저녁에는 손을 어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유나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하겠다며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유나는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지호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그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호는 매일 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유나와 강민의 대화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강원도 리조트 어때? 강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아. 지호한테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할게.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순진하네. 12년 동안 한 번도 의심 안 했어? 솔직히 너무 착해서 가끔은 답답해. 남자답게 좀 세게 나올 때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남자가 나중에 제일 무섭거든. 조심해야 돼. 오빠가 너무 걱정 많아. 지호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지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타일을 저장하고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처리할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도영은 계속해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유나와 강민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모습, 호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 리조트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 모든 사진은 선명했고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장모의 생신날이 밝았습니다. 지호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12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지호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지호와 유나는 장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유나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가족들 다 모이니까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그러겠죠? 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강민에게서 온 메시지일 것입니다. 지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장모의 집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모와 장인, 유나의 언니 부부, 지호의 부모님, 지호의 남동생. 총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실과 식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장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유나는 어머니를 껴안으며 생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호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나의 언니는 최근 승진 소식을 전했고 지호의 동생은 새로 산 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호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적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퍼피와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장모가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웃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하네. 가족이 다 모여서. 그때 지호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유나가 이상한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호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오늘 어머니 생신이지만 제가 꼭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나와 관련된 중요한 일입니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조용히 하세요. 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거실 TV에 연결했습니다. 큰 화면이 켜지고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압구정동 레스토랑 앞에서 유나와 강민이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있었고 유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야? 장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호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유나와 강민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진. 리조트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 강민이 유나의 어깨에 팔을 두른 사진. 사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총 15장의 사진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진에는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지호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유나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남자는 이강민. 유나의 대학 시절 남자친구입니다. 그들은 지난 3개월간 만나왔습니다. 유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오빠는 그냥 친구야.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야. 친구요. 지호가 냉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지호는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호는 너무 착해서 의심 같은 거 안 해. 솔직히 좀 답답할 때도 있어. 박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남자들이 제일 위험한 거 알지? 나중에 폭발하면 무섭거든. 지호는 그런 사람 아니야? 12년 동안 한 번도 화낸 적 없어. 유나가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강원도 리조트 어때? 좋아. 지호한테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할게.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장모가 유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유나야. 이게 정말이야? 유나는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그냥 뭐가. 잔인히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12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대신했어? 지호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어?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지호의 어머니가 일어나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씨, 우리 지호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나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고 당신 말이라면 다 들어줬잖아요. 유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호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민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입니다. 제가 복구한 겁니다. 화면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언제 봐? 오늘 밤 10시 어때? 예전에 갔던 그 호텔로. 좋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호 그 바보는 절대 모를 거야. 장모가 유나의 대암을 때렸습니다. 이 못된 년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유나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언니도 고개를 돌렸고 지호의 가족들은 차갑게 그녀를 달아보았습니다. 지호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그리고 강민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서류입니다. 잔인히 물었습니다. 지호야, 정말 이혼할 거야? 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유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저를 착하고 답답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무시입니다. 유나가 지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지호는 유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유나씨, 당신은 저한테 스토킹 당한다고 거짓말했죠. 그 거짓말로 제가 당신을 법정하게 만들고 그 틈에 강민 씨를 더 자주 만났죠. 그게 당신이 한 일입니다. 유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호는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3일 안에 서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지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지호야, 괜찮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엄마. 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관문을 나서자 차가운 11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차에 앉아 지호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올기에는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장모의 집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유나의 모습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지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김수진 변호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한지호 씨, 준비하신 증거 정말 완벽하네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진, 녹음, 메시지 내역, 위치 기록까지. 이 정도면 재판에서 100% 승소입니다. 강민 씨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할까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유나 씨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이므로 분할 비율이 줄어들 겁니다. 맞습니다. 유나 씨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지호 씨, 복수가 목적은 아니시죠? 복수가 아닙니다.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정의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지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저 멀리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유나 측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지만 지호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12월의 차가운 아침, 지호는 서울화정법원 앞에 섰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친척해 보였지만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유나가 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호와 눈이 마주치자 유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호는 아무 감정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김수진 변호사가 일어나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유나와 간민의 사진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레스토랑 앞, 호텔 로비, 리조트 발코니. 모든 사진은 선명했고 날짜가 명확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피고 서유나 씨가 이담민 씨와 지난 3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증거입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유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친구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유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호는 너무 착해서 의심 같은 거 안 해. 간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강원도 리조트 어때? 좋아. 지호한테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할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녹음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유나의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피고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메시지 내역, 호텔 영수증, 위치 기록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지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호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지호는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여자. 한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유나 씨, 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당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당신은 들킬까 봐 두려워할 뿐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은 원고 70%, 피고 30%로 합니다. 법정을 나온 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간민 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만 남았습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지호는 도염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형, 괜찮아? 도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도영아. 내가 아니었으면 증거를 모으기 힘들었을 거야. 별 말씀을. 그런데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당민 소송을 끝내야지. 그 다음에는 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도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형, 유나 씨 요즘 회사에서 완전히 망했대. 소문 다 퍼졌거든.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회사 동료가 익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을 올렸고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PR 팀장의 불륜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글은 수천 개의 댓글을 받았습니다. 유나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간민 씨는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도 회사에서 잘렸어? 유부녀랑 불륜 피운 거 알려지면서 바로 해고됐대. 도영이 대답했습니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지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겨울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강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열렸습니다. 강민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사만이 출석했습니다. 피고 이강민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원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원고 측은 합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법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재판은 짧게 끝났습니다. 강민은 지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지호는 강민의 변호사와 마주쳤습니다. 한지호 씨, 이강민 씨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12년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전해주세요. 다시는 저를 찾지 말라고. 그날 저녁, 지호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12월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강물은 고요히 흘러갔습니다. 지호는 난간에 기대어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유나는 직장을 잃었고 강민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지호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형. 뒤에서 도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가 돌아보자 도영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형, 여기 있었구나. 전화 안 받길래 걱정했잖아. 미안. 좀 혼자 있고 싶었어. 지호가 말했습니다. 도영은 난간 옆에 섰습니다. 둘은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후회해.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는 안 해.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럼 뭐가 문제야? 도영아. 지호가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끝났는데 내 삶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도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이제 형을 위해 살아. 12년 동안 유나를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형 자신을 위해 살아봐. 지호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도영아. 지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형, 주말에 전주 가자. 거기 가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야? 전주. 응, 조용하고 좋아. 성한테 필요한 건 새로운 시작이야.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말이 낯설지만 동시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센터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호 씨, 왜 갑자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살아보려고요. 센터장은 안타까워했지만 지호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지호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의 차는 남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겨진 과거도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전주의 아침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지호는 한옥 게스트하우스의 마루에 앉아 마당을 달아보았습니다. 햇살이 기와지붕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풍경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12월의 추위였지만 이곳의 공기는 서울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지호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녹차의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편안히 잤습니다.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네, 잠시 쉬러 왔습니다. 그러세요. 여기 공기 좋으니까 천천히 쉬다 가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호는 다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지호는 전주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전통 가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지보는 그들을 지나쳐 경기전으로 향했습니다. 고요한 정원 안에서 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영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형, 전주 어때? 좀 나아졌어? 지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여기 좋아. 고마워.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지보는 작은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나이 든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손님들에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비빔밥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나물 하나하나가 신선했고 고추장의 맛이 깊었습니다. 지보는 천천히 밥을 비볐습니다. 한 숟가락씩 먹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호는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발견했습니다. 창문에는 전주 시내의 오피스텔과 주택 정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의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전주에서 사무실 겸 주거용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지호가 말했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디지털 포렌식 분석 일을 합니다. 프리랜서로 시작하려고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매물을 소개했습니다. 한옥마을 근처에 조용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쓸 수 있어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오피스텔은 한옥마을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새로 지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1층으로 들어가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 책상 두고 컴퓨터 설치하면 딱 좋겠는데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지호는 천천히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작은 방 하나와 부엌,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단창문으로는 전주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지호는 창가에 서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으로 하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온 지호는 전주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강물은 고요히 흘렀습니다. 다리 위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물 위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주황색이 어우러진 하늘. 지호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일주일 뒤 지호는 서울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물건만 골랐습니다.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버렸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싸다가 지호는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2년 전 결혼식 날의 사진. 유나와 그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지호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진을 찢었습니다. 한 조각씩 천천히. 그날 밤 지호는 보영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형, 정말 전주로 가는 거야? 보영이 물었습니다. 응, 새로 시작하고 싶어. 잘 생각했어. 형한테 필요한 게 그거였어. 도영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건대하자. 형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고마워, 도영아. 지호도 잔을 들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성, 가끔 연락해. 보고 싶을 거야? 그럴게. 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2월 31일, 지호는 전주로 이사했습니다. 트럭에 짐을 싣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며 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올해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주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였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짐을 내리고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책상을 대치하고 컴퓨터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밤 11시, 지호는 2층 방 창가에 앉았습니다.
전주 시내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제아의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유나는 서울 어딘가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강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지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호 자신의 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옥마을을 산책하며 그는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차침의 빛이었습니다. 지호는 안으로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카페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어제 이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주 좋죠? 네, 예, 정말 좋습니다. 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젊은 연인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카페를 나온 지호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몇 건의 의뢰가 와 있었습니다. 지호는 하나씩 읽으며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저녁 무렵 도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잘 도착했어? 응, 지금 일 시작하고 있어? 좋네. 형 목소리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목소리에 무게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벼워. 지호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도영아. 내 덕분이야. 천만에. 형, 행복하게 살아. 너도. 전화를 끊은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주의 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는 끝났고 미래가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다. 나는 그저 한지호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일기를 덮은 지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 온전히 자신의 것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12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전주에서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